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힘든 구간을 버텨야 하는 시기가 오기도 하죠. 이번 사연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 긴 안개 속을 미로를 지나온 여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톡톡 쌓은 한이이고요.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톡톡의 사연을 매일매일 듣고 있는 여성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삶, 다른 일상은 꿈도 꾸지 못했고 저만의 협업한 사고방식에 답답하게 갇혀 살았어요. 과거의 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세상 속의 새가 아닐까 싶어요. 족집게 좁은 새장 속에 갇혀 있어서 그게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새거든요. 혹시 그가 아시나요? 세상에서 오래 산 새는 말이죠. 문을 열어줘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안에서만 사는 것에 너무 적응해버려서 그렇대요.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돌보는 이의 손길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곧 죽는다죠.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세상 속에 갇혀 있는 새처럼 둔하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도 제 인생에는 분명히 존재한 것이 없는 것 같더군요. 지면 아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비춰지는 바깥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감탄을 이끌어내는지라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허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의 뿌리는 내 가족이었고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별로 행복하게 자란 아이가 아니었어요. 내 뿌리가 세계에 잘 자리 잡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당신을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을 엄마 앞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나는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훌륭하게 살아낼 여자였을 거예요. 마음껏 가고 싶은 만큼 걸어가는 자유를 가졌을 거예요. 다니면서 훌륭한 삶을 살았을 텐데 다 내가 망쳐 놓았어.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거야?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 탓으로 엄마를 불행하게 했어요. 죄송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알아요. 그것이 다행이지. 눈물 흘리는 걸 보기 싫으니 저리 비켜. 넌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에 베란다에 가서 이쪽을 보지도 마. 식사 시간이니까 제가 배가 고팠던데 한창 성장하던 아이에게 영양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엄마가 그러시면 대꾸도 못하고 따르기밖에 못했어요. 좁았던 집에 베란다가 딸려 있어서요. 있었는데 새삼 원망스러웠어요. 그 베란다의 모든 것이 세월이 한참 지나도 여전히 너무나도 우아하게 생각나서 때때로 괴롭기까지 했어요. 엄마가 왜 나를 미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 생이기 때문에 엄마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속도 위반, 혼전 임신 이야기죠. 어렸을 적부터 엄마의 비난을 들어왔기 때문에 제게 정확한 이유나 내막을 알 수 없이 그저 혼자 생겨났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엄마의 따뜻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모호한 내 인식 속에서 나는 잘못된 아이인가, 태어나면 안 됐을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었죠. 제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어요. 엄마는 동생들에게 가끔 거칠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지만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원초적인 화를 쏟아내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동생들을 향해서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부잣집에 태어났어서 했는데 내 새끼들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습관처럼 내뱉던 분이셨죠. 둘째인 남동생과 제가 3살 차이예요. 막내인 여동생하고는 4살 차이고요. 동생들끼리는 연년생이었죠. 저는 동생들 앞에서 부끄러운 첫째였어요. 옷은 놀림감이었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깔보셨기 때문이에요. 동생들은 글자를 배우기 전부터 제가 이 집에서 미운 오리새끼라는 것을 먼저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동생들은 내가 자랄수록 나를 경멸하고 우습게 여겼어요. 동생들이 나를 가엾게 여기면 더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내가 동생들을 따라 훈계하는 것이라도 했다면 큰일이었을 거예요. 나를 혼내면 그건 더 큰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동생들의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2배, 3배 이상으로 혼나야 했었죠. 나중에는 이것을 자기야로 돌리고 말았어요. 동생들이 내가 하지 않는 것까지 엄마에게 속여서 말렸고, 그 후에는 엄마에게 혼나고, 베란다에 갇혀있는 나를 보며 서로 기뻐하는 것처럼 웃었고, 나를 가리켜 놀라움으로 물거나 손가락질하면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는 이중적인 분이셨었죠. 원치 않았던 결혼 생활에 대한 염증과 갑작스러웠던 첫 임신 기간에 겪었던 우울증과 그 후유증 같은 나쁜 감정들을 다 저에게 표출하셨고요. 그럼에도 어쨌거나 이어가고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모성애, 가족에 대한 애정 같은 감정들은 동생들에게 쏟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제 때문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며 제 스스로의 존재가 부정하다 여겼었죠. 중학교에 입학할 때 고모가 저를 찾아와서 마시는 걸 따로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입학을 축하한다면서 선물도 사주셨고요. 멀리 사는 고모였다. 그래서 그만큼 따로 만나는 게 어색해서 말이 더욱 잘 안 나왔다. 내가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며 고모가 걱정하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엄마를 향해 왜 저렇게 소심한 아이로 키웠냐고 험담하셨다. 그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저만 없었다면 엄마는 멋진 인생을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저가 항상 죄송하다. 그 말에 고모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멋진 인생은 무슨 개뿔, 멋진 인생이냐? 라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고모는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진짜 확실한 것은 한 가지는 저희 엄마가 저를 가지기 전에 그다지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로부터 너만 안 생겼어도 더 잘난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내가 생기는 바람에 잘난 남자를 떠나보내야 했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용기를 내어 곰에게 확인을 받아봤는데 고모가 펄쩍 뛰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별로 회개한 이야기를 다 듣겠네요. 고모가 장담하는데 잘난 남자 따위는 없었어.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도 좋아. 그럼 그 잘난 남자가 누구였느냐고, 이름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한번 찾아가 볼 테니까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절대로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알아. 왜냐하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었어. 그리고 저만 없었어도 다르게 살았을 거라고, 모두 제 잘못이라고 미친 건 아니야? 아무리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했던 것이라 해도 가져온 건 딸 하나뿐이었어. 태석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가져온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처지에 가방끈도 짧고 무식한 공장 생산 라인에서 수고한 일손이었던 주제 결혼을 하면서 못 본 주제의 멋진 인생이란 뭘까? 망발을 쓰지 않으면 고모의 분노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제대로 모르실 거예요. 제게는 어릴 때부터 14살이 될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엄마로부터는 똑같은 원망의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집안의 공평 없는 죄인으로 여겨졌고 엄마에게는 인생을 망친 불연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그렇게 쉽게 부정하다니 머릿속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정이 비참하고 슬픈 곳으로 여겨지는데 만약 고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엄마는 얼마나 제게 실증이 나서 그런 거짓을 만들어내어 나를 꾸짖는 걸까요? 엄마로부터 받은 미움 때문에 내 평생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엄마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며 사랑받지 못한 딸로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 고모는 제 이야기에 화가 났고 그래서 엄마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고모가 집에 온 것은 그날이 아마도 2번째나 3번째였는데 교류가 자주 있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엄마 앞에서 고모가 갑자기 화를 내버린 일은 영원한 마지막 방문이 되었습니다. 처음 임신했을 때 힘들었던 것 나도 알아요. 그때는 말썽이 많았었죠. 출산 후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았다가 살아난 것도 다 아는데 그런 얘기를 아이에게 털어놓으면 안 돼요. 이런 비겁하고 연약한 인간아, 아이에게 그러고도 뭔 생각을 하나요? 인생이 평탄할 것 같아서 그 아이가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있나 봐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다 하는 소리야? 내가 뭐를 아는 거야? 내가 나한테 지금 반말해서 그랬어? 옛날에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눈빛의 활력이 전혀 없었고 어색하게 느껴졌어. 별로였어. 아무 생기 없이 있는 게 너무 싫어서. 하지만 그때 내 판단은 옳았던 모양이야. 너 때문에 내가 조카들을 보고 싶어 해도 참아서 못 봤어. 너를 볼 수 없어서 참았어. 고모가 소리를 지르며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엄마는 악다구니를 쓰며 울부짖었어. 그 광경을 보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 겁 많고 소심하게 자라난 내게는 그런 돌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일조차 꿈도 못 꾸는 아이였던 것 같아. 지금 돌아보면 그런 점마저 씁쓸하게 느껴져. 서로 크게 싸웠다는 것만으로 고모와의 인연이 뚝 끊겼던 것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아빠에게 있었죠. 엄마는 고모로부터 당한 일을 아빠에게 털어놓으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월분이 터져서 미치겠다며 엉엉 우셨고요. 그러자 아빠는 고모가 아닌 엄마의 편을 드셨습니다. 자식들을 양육하는 건 친모가 할 일이지 고모가 할 일은 아니라면서 고모에게 2번 다시 참견하지 말라고 아빠가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대로 기분이 상한 고모는 아빠와도 크게 말다툼을 벌이셨고 그때 갈라서게 된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는 나쁜 소리만 듣고 자랄 동안 아빠는 무엇을 하셨냐고요. 그냥 그럴 때마다 옆에 계셨어요. 아빠는 제 곁에 있어주지 않으셨죠.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엄마의 잘못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는 오히려 엄마의 그런 행동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를 하셨던 것이었군요. 그런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아서 항상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밖에 나가 일을 하며 돈을 버시고 집에 오셔서는 당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 쏙쏙 골라보시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동생들은 우울하다 못해 태어나지 않은 오물아기처럼 불안했던 제의 비극이라면요. 천방지춘이었던 우리 형제들은 너무나 활발했고 애교도 많았어요. 어쩌면 부모님에게 더 다가가는 자식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동생들에게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아픈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이러한 상황도 성장하고 나서 알아가게 되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엄마는 내게 화를 내면서도 자신의 우울함과 열등감, 그리고 좌절감을 극복하셨어요. 엄마는 제게 단호하게 말하시면서 모든 걸 다 갖추면서도 죄가 있으면 나는 저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가지 좋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전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동안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빠께 여쭤보았던 곳이 있었어요. 왜 저를 모르는 척 하시면서 사실은 방귀를 해오셨나요? 저는 아빠만 제게 도움을 줬어도 그런 식으로 안 살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아빠의 대답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든 간섭하지 말라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만 해준다면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며 성실히 결혼 생활할 거라고 하였던 엄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때에는 내 엄마가 너무나도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나마 진정시켜야 했어야 했어. 내 엄마가 가정 안에서 하는 어떤 행동에도 나는 아무런 간섭도 상관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었다. 그러나 발목이 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못 보는 척 안 된다는 척하면서 살아왔구나. 너에게 미안하다. 부질없는 사과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미안해.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가족으로부터 들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20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가족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무시를 받았었건만 지나가는 말로나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 깊이에 비수가 박혀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어딘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감동을 받다니 정말 초라한 존재였던 제가 어른이 되었다면 갑자기 멋진 일상을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죠.
평생을 억압당하며 살아왔기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나약한 성인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취직하기까지의 대단한 노력 끝에 드디어 입사했지만 부당한 업무 지시에도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씁쓸해하다가 결국 병든 채로 살아가는 일상이었죠.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는데 상대로부터 매력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회사에서 옆에서 남자가 나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차마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나는 그 소개를 받아들였고 일단 그 사람과 만나보자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그 상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착하고 차분해서 마음에 들었다며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며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그때는 그게 칭찬으로 들렸지만 만난 지 5개월이 지난 후 그의 진심을 얻으면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며 결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 모르겠다고 했었어요. 그러자 얼마 후 내 직장 앞에서 나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공개적으로 청혼을 했었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무서워하는 저였는데 다들 저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반지를 내밀며 빨리 승낙하라고 부추기는데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직장 사람들이 다 아는 곳 결혼할 사람이 되었고 제 성격상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고 하며 그것으로 결혼하자고 제안했고 나는 제가 미천하다 생각하기에 결혼해주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분열이 있었어요. 아빠는 제 결혼을 지원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등한시해 온 큰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뒤 아버지가 엄마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을 보고 놀랐고 눈물이 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자 가증스럽다고 음침하게 말했죠. 아버지는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결국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엄마는 동생들과 잘 살 것을 말하며 제게 모든 일이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이혼은 제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며 제가 그의 마음을 거스르며 도저히 참지 못했어요. 네,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그만둬 달라고 지난주에 부탁했는데 그런데 왜 이번 주에도 출근하고 있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있던 정신병자 년과 왜 결혼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 인수인계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래도 내게 진작에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왜 일찍 말 안 해준 것 같아?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바쁜 일이 있어서 놓쳤어. 그리고 나도 몇 일 전에야 알게 됐어. 4월까지 기한이 있는데 깜빡했어. 이런 일로 미안할 뿐이야? 아니요. 사과하는 태도가 잘못됐잖아.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너는 나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많이 잘못한 게 있으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해. 어디서 감히 눈높이를 똑바로 맞춰? 항상 이렇게 했던 남편은 매일같이 나한테 오늘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했었어. 그럴 때는 나는 공포에 질리며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로 잘못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보고해야만 했었어. 음악 카레를 사야 하는데 짜장을 샀다는 이유로 그가 잘못했다고 하니 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사주를 했지. 욕실화를 사라 해서 내가 샀는데 감히 어떤 욕실화를 사야 하는지 자기에게 말하니까요. 허락 없이 결제를 한다며 남편이 저에게 교육이 안 된다며 구제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살아준다는 점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런 식으로 너를 받아줄 남자는 나 말고 원래 없다고 하는 남편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남편이 버림받으면 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에 와닿았어요. 남편은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며 제게 압박을 가했고 저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 빠져들었는지 도통 모르게 되어 결국 남편에게 완전히 굴복해버렸어요. 가끔 아버지와 연락하는 게 위안이었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말은 아버지에게 절대로 하지 않았죠. 할 수 없었지만, 하지만
제 힘든 면을 유일하게 조금이나마 나눠주는 상대가 있었어요. 그분은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아들과 결혼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이라도 그분을 뵐 때마다 행복해서 웃음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다정하게 맞아주시고 예쁘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었어요. 물론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순 없었지만 남편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구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버텨나갈 수 있었어요. 남편이 가혹한 말을 한 날에도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 다정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날,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직 저녁 식사를 준비 안 해놨냐고 나에게 화를 냈어요. 이제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해봐. 제대로 대답 안 하면 오늘 내 손에 끝나는 줄 알아 라며 말했죠. 너 오늘 일찍 온다고 미리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물은 먼저 끓여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었지. 너가 이렇게 무례해서 어떻게 하겠냐? 나도 너를 교육하느라 지쳐나가서 돈을 벌어 오느라 힘든데 너마저 교육까지 해야 한다니. 내가 내게 터뜨려야 하는 고충은 아니야?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어떻게든 그분의 기분을 원만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이 손끝으로 팔을 휘둘러 팔꿈치에 맞아 입술 옆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걸 보더라도 남편은 짜증을 내며 화를 내고 울음소리를 듣자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나는 직감이 이상하게 좋지 않아서 남편이 샤워하러 갔을 때 서둘러 집을 떠났어요. 외출할 곳이 없어서 무작정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고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모든 슬픔이 쇄도해 한강도 빨리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만나 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싶은 초조함이 솟아왔어요. 이런 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분명 시어머니라면 저를 위로해 주실 것이었으니까요. 제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물이 마구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데 제가 어머님을 뵈보러 가는 중입니다. 어디에 계시죠? 지금 오고 있다고. 무슨 일이길래 그래서 나는 집에 있잖아. 혹시 그러는데 너의 목소리가 어색해 보이는데 목소리가 바뀐 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 혼자서 가고 있어요. 오빠는 집에 계시고요. 너 승진과 업무가 있었군요. 이 시간에 갑자기 집을 나오시고 나에게 오신다고 하셨다니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가서 제가 말하도록 할게요. 어머니,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난 며느리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너무 미안하고 늘 창피해요. 제 같은 며느리를 맞으셨지 않았다면 어머님은 그런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제가 근심거리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울먹이며 말씀을 드린 후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깊이 내쉬실 것 같아요. 더는 가타부터 말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않으셨어요. 그저 알았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죠. 왠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시어머니의 반응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존재가 얼마나 민폐가 되었으면 시어머니 같으신 분도 지쳐하시는 걸까 싶어서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역시 모든 잘못과 모든 원흉은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시어머니께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 똑바로 정신 차리면서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짐했어요. 시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제 결혼 생활의 유일한 비디자 버팀목이신 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것은 저에게는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과 함께 급히 챙겨나간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는데 갑자기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부모님 집까지 가는 택시비는 낼 수 있었지만 집으로 다시 돌아갈 비용까지는 부족했어요. 어머님께 딱 10,000원만 빌리면 카드에 있는 돈과 합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택시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돈을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곤경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제가 미랜 며느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늘 있었던 상황을 어머님께 말씀드린 후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려고요. 돈 얘기는 내일 아침에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댁에 도착했어요. 저를 맞이하신 시어머니의 눈치를 열심히 살피며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냉랭함을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추운 겨울 저녁이지만 실내로 들어가니 기온은 따뜻했지만 몸 한쪽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가라앉아 있으시다고 생각하여 부엌의 작은 식탁에 시어머니와 마주 앉은 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물 한 잔도 주지 않으셔서 그저 아무것도 없는 식탁만 내려다보며 말을 계속해야 했어요. 불그스레한 목소리로 지난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은 제가 시댁에 당하러 가기 전 남편에게 겪은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 터진 입가를 보시며 한숨을 내셨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동안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전하지 않았느냐? 설마 그 정도로 힘든 일들을 겪었을 거라고까지 짐작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랬고, 혹시 제가 안 좋게 보이실까봐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만 참고 견디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참고 견디면서 이제 나한테 지루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갑자기 제게 이렇게 다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잘못한 점이나 고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올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죄송해하는 말 좀 그만하세요. 이제 지겨워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리치실 때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 됐어요. 정말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화난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저런 말은 필요 없고 단지 객관적인 사실만 한번 짚어보자 하니 당신은 내 아들의 등을 빨아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니? 어쨌든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이 살림 구려지게 만드는 주된 요소가 아니겠니? 넌 결국 내 아들의 등골을 빼며 살면서 투정도 하는구나. 따지고 보면 내가 무능력하고 멍청하지 않았다면 모든 게 원활했을 텐데 왜 너는 내 아들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니? 너 같은 사람이 내 며느리라니 정말 부끄럽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까지 그러시면 정말 버틸 수 없어요. 왜 또 울기만 하고 있어요? 징징대지 말아 주세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조차 너보다 달콤할 거다. 너가 어른인 거 맞아? 몇 살이야? 어디서 그렇게 빼먹은 거야? 정말로 다 필요 없고 내 아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없게 할 거야? 내가 착한 말로 할 때 지금 당장 사라져. 왜 일어나지도 않고 뭘 하는 건데? 내 말 못 들었어? 나가라 했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저는 어디로 갈 수도 없는데요. 너는 진짜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난 네가 할 시어머니가 싫어. 내 아들도 좋아하지 않아. 남편은 해 먹기 싫을 겁니다. 내가 이 말에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라면 알아서 정리하고 우리 지역과 더 이상 연관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이혼하길 바라지 뭐. 이런 지겹고 지겹다 보는 것일까요? 속에서부터 슬픔이 솟구쳐서 저는 훌쩍 울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잔인한 말을 듣고 쫓겨난다는 것은 내가 상상했던 선택지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에 놀라 마음을 안고 시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지만 시어머니는 굳게 날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한겨울이라 사방이 어둡고 몸이 시리게 추웠던 것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눈물을 닦으며 먼저 시간을 확인하고자 휴대폰을 꺼냈는데 아빠께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요.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밤에 따뜻하게 자라고 아빠가 용기를 내어 저에게 보낸 카톡을 받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을 보내려고 아빠까지 하다가 실수로 전송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당황스럽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지만 금방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아빠께서 응이라고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겉으론 아닌 척해도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민폐로 여기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앞섰어요. 그런데 제가 답장을 계속 안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아빠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보세요.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웬일이라니 그냥 가끔 통화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린 소리는 아니고 울어서 잠긴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내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무슨 일이 있는지 나한테 정확히 말해줘.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제발 덜어놔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아빠가 울컥한 목소리로 내게 손을 내밀면서 망설이던 나는 용기를 냈어. 그 도움의 손길을 잡아보기로 했어.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긴장해서 몸이 떨렸고 간신히 남편과 싸운 뒤 시댁으로 도망쳤어. 거기서 쫓겨난 것만 말할 수 있었어. 그러자 아빠가 화를 참는 듯한 한숨을 내쉬더니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로 들어가라고 했어. 지금 당장 거기로 출발할 테니 거기에 있어라. 해쳐서 결판을 내야겠다. 아빠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했고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제가 쓸모없는 화를 유발했나 싶었던 찰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빠가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두셔도 된다고 거의 탄원하듯이 아빠에게 말씀드렸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매우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계셨고 또한 제 입술이 터져 있는 걸 보고는 주먹을 쥐셨습니다. 맞았냐고 물으셔서 차마 속이기 어려워서 솔직하게 대답했죠.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아빠께서 시어머니 집으로 향하셨어요. 매우 당황하신 시어머니께서 얼떨결에 문을 열어주셨군요.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몸만 떨고 있었습니다. 나를 내쫓은 분을 다시 마주할 용기는 없었고요. 지금 제 딸이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어떻게 아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실수를 하여 그의 계잡절한 행동이 생겼는지, 아들을 우리 딸처럼 똑같이 맞아도 불평하지 않으셔야죠. 아버지의 입이나 시계 놀라서 고개를 들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말았어요. 우리가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휙 돌리시고 곧 손으로 나의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울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께 달려가실 기사였던 아빠가 흠칫하셨어요. 그때 나는 시어머니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안색을 살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니까 한참 울부짖는 얼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 계속 우시는 모습이었죠. 눈물을 훔치면서도 인매를 꾹 다물고 계셨어요. 마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려는 의미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는 아빠의 눈치를 엿보았는데 좀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내 큰 용기를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난 것 하나 없으나 제 특기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속으로 삭히는 것, 본심을 숨기는 것, 그리고 괜찮은 척하는 것을 잘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투르면 바보처럼 울기만 하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제가 지금 어머님께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전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지만 다정한 분이신 어머님은 갑자기 책을 들고 제게 쫓아내셨어요. 그 일이 정말로 믿기 힘들었죠. 다른 본심이 있기를 바랐기도 했던 마음도 섞여 있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시더니 이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그의 반전에 저는 물론이고 아빠도 황급하게 놀랐죠. 너를 이혼시키고 싶어서 그랬단다. 내 아들이라는 지옥에서 너를 꺼내주고 싶었어. 내가 웬만한 불행을 다 참고 견디며 살고 늘 스스로 다스리면서 괴로워하는 성격인 걸 알수록 이혼이라는 결정이 쉽지 않겠구나 한 생각도 들었어요. 너는 너무나 심약한 반면 내 아들은 악마같이 사악하니 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겠구나.
결혼 생활에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라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을 믿었는데도 너와 내 아들의 결혼 생활이 참는 것 같아서 결국 너를 단호하게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살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차가운 감정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로 인해 어린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줬다는 점이 너무 미안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떨었고 아버지는 옆에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긴 대화 끝에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통해 남편이 안정을 찾고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결혼을 허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구제불능한 성격을 가졌음을 알지만 결혼을 허용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지만 물론 자기 아내까지 최악이라는 점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개과천선을 하길 무척이나 바라셨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숨을 쉬기 힘들 만큼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눈치채신 것 같아요. 애써 사랑한 사람을 희생한 것으로 생각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혼을 희망하게 되셨지만 저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저 스스로에게 돌렸고 남편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낮은 결단력을 보인 저에 대해 시어머니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혼을 했을 때 남편이라는 쓰레기를 다시 주워갈 여자가 없을 것 같아서 자식 위하는 신라 같은 마음에 강한 이혼 종용은 해오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한 며느리에게 자유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과 아무리 못났어도 자기 자식인 놈을 챙겨야 한다는 마음이 시어머니의 안에서 그간 충돌해 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기회에 얻어맞고 집을 빠져나왔다는 제 상황에 결심을 굳히셨던 겁니다.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고요. 유학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존재에 심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그걸 없애버리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못해서 도망치려는 판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하게 쫓겨난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매우 부끄러워졌어요. 제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전전긍긍하셨을 것을 좀 더 눈치채지 못하며 지내왔던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졌는지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써야 한다고만 생각했었죠. 그 빼고는 다른 것들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절절히 깨담쳤을 때 함께 있었던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저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분들이었어요. 그때 다짐했어요. 나를 위해 주신 이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요. 평생 동안 어떤 일을 겪어도 결코 이러한 결심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며 제가 직접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 어리석었고 못했습니다. 제 행동으로 어머님께 많은 고통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말하는 죄송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된 죄송함입니다. 거펄 따스리는데 미숙해서 눈물이 줄줄 흘리며 이야기했지만 제 얼굴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제 표정에는 휴련함과 굳은 결의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런 제 기색을 확신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매우 놀랐던 반응들이었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먼저 아버지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속뜻을 모르고 화를 내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 실패는 사부인이 아니라 나입니다. 자기 지부를 들키고 싶지 않아 사부인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었네요. 만약 우리 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못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겠죠. 그 위로가 아버지의 눈물을 참으시느라 입을 꾹 다문 채 한참 후 회하고 진정된 후에 다시 시리얼라이즈 팩터리 쓰셨어요. 말씀을 시작하신 대로 어릴 적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야 왜 제가 그토록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없는 사람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며 한탄하셨어요. 제 모든 지난 과거가 안쓰럽고 가엾다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눈물과 숙제로 가득한 그 밤에 결국 결론과 목표는 하나였어요. 제 이혼이었죠.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집에서 제 짐부터 챙겼습니다. 한복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는 건 말이 안 되다며 아빠께서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얼른 짐을 싸고 나왔죠.
해당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것이 잘 될지 의문이 들었는데 실제로 상황을 마주하자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짐이 거의 없어서 허망할 정도였고 제게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는 거죠. 짐을 챙기고 나와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즉시 욕설이 쏟아졌어요. 내가 나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냐? 자기 위치를 알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너는 나 없이 혼자 살아갈 능력이 다 안 돼와 같은 말들이었어요. 이혼하면 너한테 행복이 없이 불행만 있는 거야. 지금보다 어떻게 더 불행해질 수 있는데. 하지만 난 그런 것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탁해 이혼해줘.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야? 내가 부탁하면 나는 당신이 들어주어야 하는 사람인가? 아직도 예의가 없다니 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구만. 너는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군. 혼자서는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니까? 그러니 당장 돌아와서 나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남편의 고압적인 목소리에 손이 덜덜 떨리며 있던 휴대폰을 놓쳐버릴 뻔했지만 애써 이겨냈다. 혼자라면 별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제 행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하게도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거나 말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다 받아왔어요. 남편이 보낸 다양한 폭언이 담긴 카톡 메시지들까지 모두 별도로 보관해뒀어요. 통화 녹음 파일들도 정리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아버지도 계속해서 도와주셨고 시어머니께서도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영화계 소문이 퍼져서 거기 가려면 대기 기간이 반년이 걸리는 점이 있는데 동생이 최근 거기에 다녀와서 고맙게도 내 이야기를 물어봐 주었어요. 주어진 텍스트를 올바른 한국어로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다는 게 뭐니? 결혼한 아들 집에 있을 텐데 잘못된 인연을 만나서 성공의 운이 틀어막혀 있다고 해도 이혼하면 훗날 대성할 거란다는 이유로 왔나 봐. 세상에, 이게 어떤 말인지. 시어머니께서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펼쳐서 그게 잘 받아들여져서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에게 해코지를 받을까봐 마음이 힘들어진 적도 있었는데 시어머니 덕분에 원활해졌어요. 결국 제가 이혼에 성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멀리 이사를 가서 아버지와 함께 새 집을 찾아 다른 지역에 정착했지만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였지만 금방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여기서 제가 느꼈던 인상 깊은 것은 정말 포용력 넘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직장에서 한데 모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 또한 활발해졌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진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활동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어요. 이런 변화를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셨죠. 제 소식을 듣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평소라면 심장이 떨려서 소식 전하거나 전해 들으면서 부담을 느낄 텐데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서 저 자신조차 놀랐었어요. 어느새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 힘들지만 내가 같이 있어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셔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너 내 말에 웃었니? 그러지 말라. 혹시 내가 상대를 비웃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비웃고 있는 거 맞아. 또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언제보다도 더 힘이 솟아나서 잘 살고 있어요. 아빠는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혼하고 나서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아. 아빠랑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날 이용해서 서서히 간 보려고 하는 건가? 라고 했어요. 꿈을 깨세요. 저는 당신에게 이용당해 줄 생각이 없어요. 없다고요. 아빠는 당신을 다시 만나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녀들에게 방해가 되지 말고 골칫거리 자식들을 데리고 잘 지내시면 되겠어요. 엄마가 제 때문에 약이 올라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던 건데 삶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꽤나 해소되더군요.
제 동생들은 둘 다 대학 등록금만 아까워서 날려버린 바보들이었어요. 취업을 하지 않고 나이만 먹으며 집에서 시간만 보냈거든요. 둘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기하죠. 전 남편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자주 들었어요. 전 남편이란 연결고리 때문에 망설이면서 가끔 연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녀왔지만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때 큰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전 남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쩌면 그 인간에게 어울릴 만한 결말인 것 같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가 시어머니와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마치 제 어머니처럼 느껴졌죠. 당당해진 모습을 보이자 시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어느새 나는 시어머니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네요. 바르게 살기로 다짐한 뒤 세상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공적인 이직도 해내며 인생을 탄탄히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맨날 답답한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지난 과거를 안타까워하는 대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왔더니 모든 일들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탄탄히 살아가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